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8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이 동시에 인상돼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달 평균 3,755원가량을 더 내야 합니다. 국제연료비 상승폭이 워낙 크기 때문인데 오는 10월에도 전기와 가스 요금은 인상이 예정돼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스페인 마드리드에 조금 전 도착해 본격적인 다자 외교 일정에 돌입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밤 호주와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내일은 한미일 정상회담에 참석합니다. 행정안전부가 경찰에 대한 지휘와 감독 조직인 이른바 경찰국을 부활시키기로 공식화했습니다.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김창룡 경찰청장은 사의를 표명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사표 수리를 보류했습니다.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여야 간 충돌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한 달 넘게 입법부 공백이 이어지면서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소집 카드를 꺼내들었고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장마 전선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내일까지 최고 2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선 매우 강한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침수 피해와 산사태 등이 우려됩니다. 물가가 치솟고 있는데 다음 달부터는 전기와 가스 요금까지 오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전기와 가스 합쳐서 한 달에 3,700원 정도 부담이 늘 전망입니다. 첫 소식 배준우 기자입니다. 한국전력은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을 구성하는 연료비 조정 단가를 킬로와트시당 5원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당 6.9원 오른 데 이어 넉 달 만에 또 인상에 나선 겁니다. 한국전력은 애초 정부의 기존 규정 최대치인 3원 인상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규정을 고쳐 5원까지 인상하는 것을 허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한 달 평균 사용량 기준 전기요금은 48,400원에서 49,935원으로 1,535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다만 이번에 최대치까지 인상되는 것이어서 4분기엔 전기요금이 더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기요금 올리게 된 이 인상 요인이 누적된 것은 지난 5년 동안 사실은 잘못된 에너지 정책 때문에 무리하게 탈원전을 하니까. 도시가스 요금도 다음 달 또 오릅니다. 지난해 말 확정된 정산 단가 인상분 0.67원에 기준 원료비 인상분 0.44원이 추가로 반영돼 메가줄당 1.11원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7% 인상돼 가구당 월 평균 도시가스 요금이 2,220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다만 여름철 폭염을 앞두고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기요금은 월 최대 9,600원 할인해 줄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이번 전기료 인상폭이 생각보다 컸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전기요금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싼 편이라 한국전력에 적자가 쌓이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계속해서 장명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전기 사용량은 1,330kWh로 2020년보다 5% 이상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독일이나 일본보다 많이 썼고 미국, 캐나다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한 사람이 많은 전기를 사용하는 국가입니다. 하지만 가정용 전기요금은 OECD 34개 국가 중 31위로 네 번째로 낮고 산업용 요금도 22위로 평균에 못 미칩니다. 상대적으로 싼 전기요금 체계로 전기 사용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전기요금이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산업공정상에서 꼭 필요한 이런 용도로 사용이 돼야지 단순 가열 건조 공정에는 전기를 쓰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한전의 적자 규모는 1조 2천억 원가량 줄어들 전망이지만 올해 예상 적자는 3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애당초 한전이 적자를 면할 수 있다는 연료비 조정 단가는 이번 인상보다 6배 많은 킬로와트 시당 33.6원. 전기 사용량이 늘면 한전 적자 규모를 더 키우는 현재 상황을 감안하면 앞으로 전기요금 상승폭은 더 가팔라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 유류세 추가 인하 적용을 앞두고 유류세 인하분이 실제 판매 가격에 반영되는지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유류세 인하분이 주유소 판매 가격에 반영되고 있는지 정유업계의 담합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는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를 30% 인하했고 다음 달 1일부터는 인하폭이 37%로 확대됩니다. 행정안전부가 자문위 권고한 대로 경찰에 대한 지휘 감독 조직, 이른바 경찰국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시기는 다음 달 중순쯤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이로써 지난 1991년 이후 31년 만에 경찰국이 부활하게 됐고 앞으로는 행안부 장관이 직접 경찰청장을 지휘하게 됩니다. 조동욱 기자입니다.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이 나온 지 엿새 만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을 신설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간 경찰을 비공식적으로 통제해온 청와대 민정수석과 치안비서관이 폐지된 만큼 새로운 지휘기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 조직 신설과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및 인사 절차의 투명화는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검수완박 법안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상황에서 경찰에 대한 견제 조직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정부 조직법상 문제가 없는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왜 30년 동안 조직이 변화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경찰이 지나치게 비대하고 권력과 너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헌법과 법의 정신에 맞추게 모든 것을 하나하나 고쳐나갈 것입니다. 다만 감찰과 징계의 개선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추가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방안을 공식화한 가운데 관련 최종안은 다음 달 15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조동욱입니다. 행정안전부의 발표 직후 김창룡 경찰청장은 입장문을 내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일선경찰서에서는 항의성 플래카드가 걸리고 경찰들은 권력의 입맛에 맞게 경찰 수사가 계획될 거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표 직후 김창룡 경찰청장은 공식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임기를 불과 26일 남긴 시점입니다. 김 청장은 입장문을 통해 행안부의 계획이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성을 훼손한다는 자신의 의견을 에둘러 표현했습니다.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성 강화야말로 국민의 경찰로 나아가는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권고안은 이러한 경찰 제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지 못해 송구하다면서 직을 던졌지만 경찰 조직을 대표한 속 시원한 항의성 표현은 없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집단 반발 움직임이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경찰 노조격인 직장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국 부활은 정치적 중립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다며 비판했습니다. 경찰이 과거 치안본부식으로 통제하고 종속성을 강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경찰 수사가 정치 권력의 입맛에 맞게 계획되는 등 또 국회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도 참석해 행안부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경찰 내부망에는 반발성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지역 경찰서에는 항의성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행안부가 다음 달 중순 경찰국 신설을 못 박으면서 행안부와 경찰의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의 반격인 걸까요? 공교롭게도 행안부의 경찰 통제안이 발표된 날 법무부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헌법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오는 9월부터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 당시 절차적으로 잘못됐고 검사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국회 문턱을 넘은 지 약 2달 만입니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을 두고 다툼이 벌어질 때 헌재가 헌법 해석을 내려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 송무부장, 일선 검사 5명이 공동으로 청구했습니다.
법무부는 우선 법률 개정 절차를 문제 삼았습니다. 국회 법사위 단계에서 민영배 의원의 위장 탈당,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기 위한 본회의 회기 쪼개기 등이 헌법상 절차적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 원리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국회 입법 자율권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국회 입법 자율권도 헌법과 법률이라는 한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경우는 명백히 그 헌법과 법률의 한계를 넘었기 때문에 또 검찰의 수사 공소 기능 제한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가 위반될 것이 명백하고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 배제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도 국회 심사와 의결 과정에서 소속 의원들의 법안 표결권 등이 침해당했다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다음 달 첫 공개 변론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헌재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무부는 헌재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잘못된 법률이 시행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국회는 여전히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원구성을 놓고 여야가 줄다리기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두 자리를 먼저 채우자고 제안하자 민주당은 단칼에 거절하고 단독 국회 소집까지 언급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내놓으면 사법개혁 특위 구성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취하하라는 민주당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검수완박 악법을 끼어 팔리게 하고 있습니다. 사개특위를 구성하고 헌법재판소 제소를 취소하는 조건은 수용 불가입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먼저 선출하고 나머지 상임위원회 논의를 이어가자고 역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아주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바로 거절했습니다. 또 다음 달 국회의장을 단독으로 선출해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7월 임시국회를 열어 국회를 정상화하고 민생경제와 인사청문 등을 챙기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필리핀 대통령 취임식에 특사로 참석하기 위해 출국해 다음 달 1일 돌아옵니다. 사실상 국회 공백이 7월 초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여야의 내탓 공방만 거세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 서해에서 북한군 총에 맞아 숨진 해수부 공무원 유족이 더불어민주당을 찾았습니다. 유족은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요청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 고발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민주당은 논의해보겠다며 즉답을 피했고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냈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북한군에 사살된 해수부 공무원 유족 측의 면담이 첫 시작부터 공개 여부를 두고 실랑이를 벌였지만 결국 성사됐습니다. 유족 측은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요구했는데 다음 달 4일까지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해서 13일까지 국회에서 의결해달라고 시한까지 제시했습니다. 저희들은 이미 약속했던 대로 민주당에서 13일까지 의결이 되지 않으면 문 전 대통령을 바로 고발할 생각입니다. 공개를 요구한 기록물은 3개로 사건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진 월북에 방점을 두고 수사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민정수석실 행정관의 명단과 사건 당시 열린 NSC 회의록과 참석자도 대상입니다. 민주당은 김병주 의원을 단장으로 한 TF를 중심으로 논의해보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TF팀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시한까지 정해서 오실 줄은 몰랐는데 대통령 고발부터 먼저 말씀하셔서 좀 당황했어요.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카드를 꺼냈습니다. 여야 합의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면 국회 3분의 2 동의가 필요한 대통령 지정 기록물 공개도 가능합니다. 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도피성 미국 방문 의혹도 제기했는데 서 전 실장은 사실 규명에 협조하겠다며 도피 의혹에 대해서는 부정했습니다. MBN 뉴스 주진희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이준석 대표가 띄운 혁신위원회가 첫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윤핵관으로 불리는 장제원 의원의 공부 모임도 열렸는데 안철수 의원 등 여당 의원 절반이 몰렸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국민의힘 혁신위가 모든 멤버들이 모인 가운데 첫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최재형 위원장은 당내 내홍을 의식한 듯 혁신위의 성공이 당의 성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이 어려울수록 혁신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관심은 더 커질 것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또 공천과 관련한 논란을 두고는 누가 당대표가 돼도 수용할 수 있는 공천룰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혁신위에 대한 비판을 개혁에 대한 저항이라고 본다며 힘을 실었습니다. 애초에 프레임 씌우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사조직이다 혁신위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혁신위가 하고자 하는 어떤 개혁이나 이런 방향에 대해 가지고 그냥 저항하는 것인데. 혁신위에 앞서 오전에는 장제원 의원이 주도하는 공부 모임 미래혁신 포럼도 열렸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강연에 나섰고 안철수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절반 가까운 50여 명이 참석해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안 의원과 연대한 친윤 세력화라는 지적이 나오자 장 의원은 일축했습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의원 영입 모임을 할 거고, 근데 거기에 세력화라는 거는 너무 과장된 과한 해석 아닌가? 그러니까 세력화를 위해서 내가 뭘 하고 있죠? 이 대표와 갈등설에 대해서도 어떤 말도 한 적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 오후 2시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지난 2020년 횡령과 뇌물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최근 건강 악화로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스페인 마드리드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호주 정상과의 회담을 시작으로 3박 5일간 9차례 양자회담을 포함해 최소 14건의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다자무대 데뷔전을 치릅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시각 새벽 4시 20분 스페인 마드리드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주 스페인 한국 대사와 스페인 측의 영접을 받으며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도착 전 기내에서 김 여사와 함께 기자단과 첫 인사를 가졌고 기자들과 일일이 악수도 나눴습니다. 먼 길 컨디션 유지 잘 하시고 마드리드에서 좀 즐거운 시간 많이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윤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하룻밤 휴식을 취한 뒤 오늘 오후 호주와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순방 일정에 돌입합니다. 순방의 하이라이트인 한미일 정상회담은 우리 시각 내일 밤 열립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3자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어 비공개로 열리는 나토 동맹국, 파트너국 정상회의에서도 3분가량의 연설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당부할 계획입니다. 김건희 여사 역시 스페인 국왕이 주최하는 갈라만찬과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석하며 국제무대 데뷔전을 치릅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MBN 뉴스 원중입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오는 29일에서 30일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전진 방어를 강화할 것이라며 높은 수준의 준비 태세를 갖춘 병력을 30만 명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특정 동맹국들을 방어하기 위한 사전 할당 병력, 사전 배치 장비 확대 등을 통해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나토는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동유럽에 추가 병력을 배치해 방위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현재 4만 명 규모의 나토 대응군이 8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경영 책임자가 재판에 넘겨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유독물질이 든 세척제를 쓰던 근로자 16명이 집단 독성 감염에 걸린 에어컨 부품업체의 대표인데요.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체계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지난 2월 고용노동부는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인 두성산업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유해 화학물질이 포함된 세척제를 쓰던 근로자 16명이 집단으로 독성 간염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최소한의 보건 조치, 국소 배기 장치 등의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철저히 수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사를 이어온 검찰이 두성산업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경영 책임자가 재판에 넘겨진 첫살입니다. 업체 대표는 중대재해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해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형사법 원칙에 따라 적정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두성산업의 유해물질이 든 세척제를 만들어 납품한 업체 대표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어젯밤 서울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에 돌담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장맛비 때문에 흙과 바위가 쓸려 내려간 걸로 보이는데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민경현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 외곽 돌담에 가리개가 덮여 있습니다. 가리개 사이로는 커다란 바위들이 흙투성이가 된 채 널브러져 있습니다. 서울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 조경용 돌담이 무너진 건 어젯밤 8시쯤이었습니다. 무너진 흙과 바위는 바로 옆 인도를 덮쳤는데요.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며칠 새 내린 장맛비로 바위를 지탱하던 흙이 쓸려 내려가며 한꺼번에 무너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현장에 안전선을 치고 주민들의 통행을 막고 있습니다. 시공사 측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한 뒤 보강 조치에 착수하겠다며 아파트 건물은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입주가 시작된 지 석 달밖에 안 된 아파트 단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자 주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돌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거 쓰러지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을 집사람하고도 내가 했었는데 근데 결국 고만한 비로 무너졌는데 이거. 더군다나 이번 주 내내 장맛비가 예보된 상태라 걱정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민경현입니다. 가족과 함께 제주 한 달 살기 체험학습에 나섰다가 완도에서 실종된 조윤아 양 가족의 행방이 일주일째 안개 속입니다. 경찰은 수색 범위를 확대했는데 조양의 아버지가 지난해 사업을 하다 폐업한 뒤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 완도 신지면으로 들어간 조윤아 가족. 오후 11시 명사심리해수욕장의 한 펜션에서 조양을 어머니가 등에 업고 나오는 장면이 마지막으로 확인됩니다. 이후 다음 날인 새벽 1시 무렵 조양과 어머니의 휴대전화 신호가 순서대로 끊기고 3시간 뒤 아버지의 휴대전화 신호도 인근 송곡항에서 사라집니다. 경찰은 송곡항 주변과 바다를 수색했지만 큰 성과가 없자 수색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차로 5분쯤 떨어진 이곳 포구에서도 이처럼 수색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곳은 밤에 인적이 드물고 CCTV조차 없는 외진 곳입니다. 낚시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전에도 보면 그쪽에서 사고건이 많이 났죠. 조양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2020년 컴퓨터 관련 사업을 시작했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다가 이듬해 폐업했습니다. 이후 별다른 일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1년 됐을까요? 컴퓨터 사업이 잘 안 됐죠. 아우디도 타고 다니고 아파트도 30평대 산다고 내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빚이었다고 내. 수사팀은 조양 가족이 탔던 승용차 행방을 쫓고 있지만 관련 제보도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범죄 연루 가능성은 작다고 보지만 추락사고 등 여러 경우를 열어둔 채 수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서울대 인공지능연구팀의 논문이 해외 대학의 논문을 베꼈다는 논란이 커지자 서울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논문의 공저자에는 이종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아들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장관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대학교 윤석노 교수 연구팀이 지난주 발표한 논문입니다. 인공지능을 통한 자동 영상화 기법을 다룬 이 논문은 세계적인 인공지능 학술 대회인 CBPR에서 우수 논문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에 대해
표절 의혹이 제기됐고 서울대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대는 어제 오후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열고 서울대 소속으로 표기된 모든 공저자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1저자 외에 공저자와 교신 저자 등 참여자는 모두 6명입니다. 통상 표절률 20% 이상이면 표절이 의심되는데 국내외 논문 10여 개와 문장과 수식이 겹치는 등 해당 논문의 표절률은 22%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1저자인 김모 씨는 SNS를 통해 논문과 관련한 잘못은 모두 자신에게 있다며 어떤 징계 등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논문 공저자 가운데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아들도 이름을 올렸는데 이 장관은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CBPR 측은 조만간 해당 논문을 삭제할 예정이며 세계 전기전자공학자협회에 조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MBN 뉴스 강영우입니다. 최근 경기 광주시의 한 농협 직원이 수십억 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이번엔 경기 파주시의 지역 농협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파주시의 한 지역 농협은 지난 5년간 회사 돈 70여억 원을 빼돌린 직원을 자체 조사해서 적발해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실제 재고보다 금액을 부풀려 회계장부에 기재하는 수법으로 회사 돈을 빼돌려 가상화폐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국내 유일한 교정교화기관인 국군교도소가 최근 37년 만에 새 단장을 했죠. 이런 가운데 군대보다 더 시설이 좋은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쓴 누리꾼은 교도소인데 1인실에 샤워실까지 갖췄다며 이게 감옥인지 호텔인지 모르겠다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또 신축 국군교도소와 일반 군부대를 비교하는 표가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반면 쾌적한 환경이 교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 기대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국군교도소에는 이번 공사비로 총 198억 원의 세금이 투입됐고 공용 휴게실과 1인 샤워 시설 등이 공개된 바 있는데요. 교정시설이 아무리 호화롭다고 해도 스스로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 같네요. 아들이 경찰에 체포되자 굴삭기를 몰고 난동을 부린 아버지의 위험천만한 모습이 미국 현지 경찰에 의해 공개됐습니다. 버몬트주 소속 경찰 2명이 빈집 처리 및 폭행 혐의를 받는 24세 용의자를 체포하려고 땅에 눕히는데요. 그 순간 용의자의 어머니가 이들을 향해 달려듭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용의자와 어머니 모두 땅에 눕혀 제압하는 경찰. 그런데 이번엔 용의자의 아버지가 굴삭기를 몰고 나타나더니 금방이라도 찍어내릴 것처럼 위협하는데요. 경찰은 더 이상의 위협을 막기 위해 권총을 조준하고 운전자에게 경고하며 팽팽히 대치했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공개됐지만 버몬트 경찰은 다행히 누구도 다치지 않고 용의자와 부모를 모두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는데요. 단순 체포로 끝날 상황이었는데 아버지의 빗나간 부정으로 아수라장이 돼버렸네요. 2층 버스에서 떨어질 뻔한 사진사를 함께 타고 있던 축구 선수들이 민첩함과 순발력으로 구했습니다. 바로 스페인 프로축구 1부 리그에 다시 진출하게 된 지로나 선수들이었는데요. 최근 1부 리그에 승격하면서 다 함께 2층 버스에 올라 축하 퍼레이드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이 사진사는 천장이 뚫린 2층 버스 위에서 사진을 찍다가 나뭇가지에 걸려 뒤로 넘어지면서 버스 밖으로 떨어질 뻔한 상황이었는데요. 한 선수가 재빨리 사진사의 발목을 붙잡았고 또 다른 선수는 손을 잡아 끌어올리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불이 나게 경찰들이 달려왔지만 선수들의 활약으로 우려하던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는데요. 특히 사진사의 손을 잡아 끌어올린 선수는 지난 19일 경기에서 팀의 1부 리그 승격을 확정지는 골을 넣은 영웅이기도 했죠. 누리꾼들은 경기의 영웅이 이번엔 사진사의 구원자가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국내에서 생산되는 토종 코로나19 백신의 허가가 임박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보다 효과가 크고 안전하다는 판단을 받았는데 올 하반기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최종 허가가 이뤄지면 더 이상 수입 백신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언 멀티주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통과했습니다. 중앙약심위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허가 심사의 2단계 절차로 안전성과 효과성 모두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식약처가 세계 최초로 허가 심사를 하는 코로나19 백신으로 현재 지출된 자료로 해당 코로나19 백신을 허가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자문하였습니다. 이번 주 최종 점검위원회를 거쳐 최종 허가가 날 경우 첫 국산 코로나19 백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스카이코비어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중화항체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보다 2.93배 형성되는 등 면역 효과가 높게 나타났고 임상시험에서 이상 반응 역시 허용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하반기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올가을 추가 접종에 활용할 수 있을지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료진 20명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2세대 두창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접촉으로 대부분 옮지만 비말로도 옮고요. 그다음에 공기로도 옮기는 합니다. 두창 환자가 처음 생겼을 때 그 환자를 볼 의료진들이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안심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방역당국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밝힌 가운데 다음 달 원숭이 두창에 먹는 치료제 500명분과 접종이 쉽고 안전한 3세대 두창 백신을 서둘러 도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우크라이나의 후방 도시 크레멘추크의 쇼핑몰이 러시아 미사일에 맞아 전부 불탔습니다. 피격 순간 쇼핑몰엔 민간인 1000명이 있었고 이 중 1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후방 도시 크레멘추크의 대형 쇼핑몰이 러시아 미사일에 직격당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불은 건물과 집기를 전부 태운 뒤에야 꺼졌습니다. 미사일이 떨어진 순간 쇼핑몰 안엔 민간인 1000여 명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 최소 10명이 숨지고 40명 넘게 다쳤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선 지난 며칠간 학교와 병원, 주택가 같은 민간 시설을 향해 러시아군의 미사일이 무차별적으로 떨어졌습니다. Сейчас мы находимся на этом месте, можем видеть, что это жилой квартал, здесь нет никаких военных частей, не располагаются, нет военных, и фактически нанесен удар по жилому массиву, где рано утром находились только гражданские. We once again stress that the parties are obliged unde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o protect civilians and civilian infrastructure. 러시아는 민간인 피해의 책임을 우크라이나에 돌렸습니다. Две зенитные ракеты С-300 были сбиты в воздухе украинскими буками. Предположительно, одна из сбитых зенитных ракет упала на жилой дом.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경제 제재를 받아온 러시아는 어제 외화 국채의 이자 1억 달러를 투자자에게 전달하지 못해 채무 불이행, 디폴트 상태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돈을 제때 냈지만 제재 때문에 중개기관이 전달하지 않았을 뿐이라며 채무 불이행 상태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요르단 남부의 한 항구에서 맹독성 염소가스가 유출돼 최소 10명이 숨지고 250명 넘게 다쳤습니다. 운반 중이던 가스탱크가 떨어져 파손되면서 피할 틈조차 없이 가스가 항구에 퍼진 겁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항만 크레인에 매달린 가스탱크가 떨어지면서 유독가스가 뿜어져 나옵니다. 항구와 바다는 순식간에 노란 가스로 뒤덮였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요르단 남부 아카바 항구에서 염소가스가 노출돼 10명이 숨지고 250여 명이 다쳤습니다. 염소가스는 들이마실 경우 폐를 녹이고 피부에 닿으면 염증을 일으키는 맹독성의 가스인데 전쟁에 사용돼 악명을 떨치기도 했습니다. 요르단 당국은 즉시 항구 주변을 폐쇄하고 사태 수습을 위해 전문가를 파견했습니다. وأنا كلفت وزير الداخلية يترأس فريق كمان لإجراء تحقيق بالحادث وبالإصابة. 요르단의 유일한 항구 도시인 아카바는 윈드서핑과 스쿠버 다이빙 등으로 유명한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아카바 해변에도 즉시 대피령을 내린 요르단 공공안전청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집에 머물며 창문과 문을 꼭 닫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낙태를 금지한 미국 대법원 판결에 할리우드 스타들이 여성의 신체 권리를 박탈당했다며 거리와 무대, 온라인 등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낙태에 대한 찬성 목소리가 오히려 커지는 가운데 다음에는 낙태 수술이 아닌 임신 중절 알약에 대한 공방도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낙태권 폐기 반대 시위. 한 여성이 진압 경찰에 심하게 밀려 넘어졌습니다. 이 여성은 인기 드라마 풀러하우스 등에 출연한 유명 배우 조디 스위튼이었습니다. 매년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소수민족 음악인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배트 어워즈. 공연에 나선 팝스타 머라이어 캐리는 여성의 권리가 무너진 세상에 왜 살고 있는지 11살 딸에게 설명해야 한다며 실망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주요 수상 소감에서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This is not just a woman's issue. This is everybody's issue. And we need your support. Because we got y'all. Y'all got us? All right. Thank you so much. 미국 팝 시장을 주름잡은 테일러 스위프트도 트위터에 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신체 권리를 박탈했다. 무척 두렵다며 온라인을 강타했습니다. 이처럼 여론을 주도하는 미국 할리우드 스타들이 목소리를 내면서 대법원 판결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CBS 여론조사 응답이 59%, 지지한다는 응답이 41%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오히려 낙태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면서 임신 중절 알약을 두고도 공방이 격화될 전망입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낙태 수술을 받는 것보다 신원이 노출될 위험이 적은 약으로 임신을 중절하는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며 또 다른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이곳은 악어 서식지입니다. 말만 들어도 오싹한데요. 이 말대로 마을에 정말 악어가 나타났습니다. 그 크기가 엄청난데요. 영상으로 확인해 볼까요? 인도네시아 남부에 초대형 악어가 나타났습니다. 밧줄을 입에 걸자 악어가 거칠게 저항하는데요. 악어의 길이는 자그마치 4m가 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논과 도로를 오가던 악어를 내버려 두면 결국엔 사람을 공격할 수 있어 포획 기회를 노렸습니다. 죽이지 않고 자연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생포한 건데요. 해당 지역 야생동물관리기관은 악어를 트럭에 싣고 거주 인구가 적은 야생지역으로 떠났습니다. 악어를 그대로 뒀다면 정말 위험했겠네요. 영화 아쿠아맨의 주인공으로 잘 알려진 배우 제이슨 모모아가 진짜 바다를 지키러 나섰습니다. 스크린 안에서도 밖에서도 바다를 위해 싸우네요. 포르투갈로 가보시죠. 리스본 해변에 긴 머리를 휘날리며 등장하는 한 남성. 모래사장 위에 그는 정장을 입었지만 신발은 신지 않았는데요. 바다와 왠지 친숙해 보이는 이 남성은 영화 아쿠아맨의 주인공 제이슨 모모아입니다. 바닷속 생물들을 지키고 기후변화를 막는 데 힘쓰는 유엔의 활동에 동참하고자 맨발로 나선 건데요. 원래는 배를 타고 등장하려 했지만 파도가 길을 막았습니다. 모모아는 수영은 잘하지만 정장이 방수가 안 된다며 농담을 건넸다네요. 3만 년 전의 모습을 꽁꽁 언 채로 간직한 아기 매머드의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이름은 큰 아기 동물이란 뜻의 눈초가라고 붙였다는데요. 놀라울 정도로 잘 보존됐다네요. 캐나다 유콘에서 발견된 아기 매머드의 모습입니다. 작지만 귀와 긴 코까지 선명하게 남아있는데요. 캐나다의 한 금광에서 채굴 작업 도중 광부가 이 매머드를 발견했습니다. 북미에서 발견된 매머드 중 가장 온전한 형태로 빙하기 시대 연구에 새 장을 열 거란 기대가 많다는데요. 세상 밖에 나온 이 아기 매머드는 3만 년 전 태어나 빙하기 영구 동토층에서 얼어 죽은 걸로 추정된다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인공지능, 우주산업 등과 더불어 한국의 미래 주력 산업입니다. 우리나라는 바이오 신약을 복제한 제품인 바이오 시밀러가 세계 시장에서 보폭을 넓히고 있는데요. 복제약보다 부가가치가 훨씬 큰 바이오 신약도 우리가 개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김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은 2012년 제약산업 육성법 시행 전과 후로 나뉩니다. 수출은 7년 만에 2조 3천억 원에서 6조 원으로 증가했고 일자리는 2만 4천 개 늘었습니다. 규제 완화와 정부의 연구개발 자금 지원 덕이 컸습니다. 우리나라가 바이오 시밀러 강국으로 부상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지금은 세계 1위와 4위에 올랐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복제약을 넘어 바이오 신약으로 도약할 때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현장 상황은 그렇지 못합니다. 기초과학부터 연구 결과를 임상과 연결하는 중개연구, AI와 IT를 적용하는 융복합 분야 전문 인력이 태부족합니다. 신약 개발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데 디지털 분야의 이런 소양과 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 데이터에 대한 전문가들, 신약 개발의 접목이 돼야 됩니다. 뭐 아니면 도인 신약 개발은 제약기업의 사활을 건 도전입니다. 내 생각이 틀린 건 없었는가? 내가 결정했던 의사결정은 정확했던 건가? 전문가들은 국내 제약 바이오 업계에 기업가 정신만 요구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임상이라든가 강도 높은 인허가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자금이 투여될 수 있는 메가 펀드의 형태로 지원책을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 중 세계 50위권에 든 기업은 아직 한 곳도 없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박태환 선수 이후 11년 만에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시상대에 올랐던 황선우 선수가 어제 금이 환영했습니다. 은메달을 목에 걸고 돌아온 황선우 선수는 다음엔 메달 색깔을 바꾸겠다며 더 발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최영규 기자입니다. 부다페스트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200m에서 따낸 은메달을 목에 건 황선우가 뜨거운 환영을 받으며 귀국했습니다. 두 종목 200m에서 1분 44초 47 포함 한국 신기록 5개를 새로 쓴 황선우는 이번 대회 성적은 100점이라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100점을 주고 싶어요. 그냥 목표도 포디움에 올라가는 것과 또 이제 제 개인 최고 기록을 경신하는 거여서 정말 만족하는 시합이 된 것 같아요. 자유형 200m에서 황선우를 제쳤고 100m에서도 정상에 오르며 라이벌로 떠오른 포포비치에 대해서는 너무 빠르다고 치켜세운 황선우. 그러면서도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기록을 내겠다며 서력을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훈련에 매진해서 이 메달 색깔을 밝힐 수 있는 그렇게 카메라에 잡힐 수 있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 이번 대회 무려 10번이나 레이스에 나선 강행군으로 일단 쉬고 싶다는 황선우. 비빔면에 삼겹살 먹고 싶고 좀 푹 쉬고 휴식을 취한 뒤 다음 달 말 다시 진천 선수촌에 들어가 12월 호주 멜버른 세계 선수권 대회를 준비합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제53주년 창립식에서 MBN의 공로상을 수여했습니다. 여성유권자연맹은 민주시민의식 함양과 정치 참여 확대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해 MBN을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MBN은 한국유권자연맹과 함께 지난 2019년 4월부터 국회의원 종합의정평가를 통해 참 괜찮은 의원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비가 내리겠고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현재는 강원과 경남 지역에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고요. 그 밖에 많은 지역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도 비가 강하게 내릴 때는 천둥, 번개를 동반하겠고요. 시간당 최고 50mm 이상의 비가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강하게 내리는 시점은 오늘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인데요. 특히 중부지방과 전북 서부,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에 최고 200mm 이상, 충청과 전북 서부, 경북 북부에도 최고 120mm의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남부지방은 10에서 많게는 70mm가 되겠습니다. 또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해안가를 따라서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오전까지 순간적으로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불겠고요. 강풍특보가 내려지지 않은 지역에도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은 27.1도로 이틀째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낮 동안은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면서 서울은 25도로 낮더위가 주춤하겠고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동해안과 남부지방은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장맛비는 중부를 중심으로 금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굿모닝 MBN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